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남을 속이기 좋아하고 골려주기 잘하는 심술이 사납고 장난 잘 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약을 만드는 약사이며 또 한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줄을 타는 광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신기하게도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자 생전에 나쁜 일만 한 죄값으로 지옥에도 세 사람이 똑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염라대왕은 큰 눈망울을 굴리면서 세 사람을 보고 호령하였습니다. 너희 세 놈은 살아있을 동안에 남을 속이고 골려주기만 하였으므로 그 벌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너희들의 업보에 대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끝없는 고통 속에 너희들이 한 짓을 참회하거라. 하고 먼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조금도 인정사정이 없이 불을 떼고 세 사람은 뜨거워서 금방 녹아버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광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염라대왕님 이제는 나쁜 장난은 다시는 안 하겠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의원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꼬부리고 앉아서 염라대왕님 그저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자네들 왜 그렇게 울고들 있나? 참을 성들도 퍽도 없네 그려? 하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여복의 몸이 금방 녹아 없어질 듯이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울음이 안 나오나? 자네 몸뚱이는 살이 아니라 무슨 쇳덩어린가? 하고 광대가 말하였습니다. 자 울지들 말고 나 하라는 대로만 하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하고 약장사는 주머니에서 무슨 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가마 밑바닥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럽게도 저승사자가 아무리 통나무 장작을 집혀도 가마 속의 기름은 더 뜨거워지질 않고 마치 목욕하기 딱 좋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엉엉 울고 있던 광대는 벼랑간 기뻐하면서 이제 기름이 꼭 알맞구나. 너무도 기분이 좋구나. 피로가 싹 가시는 게 아주 좋아. 이보게들 내 말대로 하니 하나도 뜨겁지 않지 않는가? 약장사는 중간중간 기름이 뜨거워지면 물에 약을 탔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꽤 흘러도 기름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까닭일까 하고 깜짝 놀란 것은 지옥의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에게로 급히 뛰어가서 염라대왕님 기름 가마에 놓은 새 놈은 기름이 끓지 않아서 이놈들이 자기 집이냥 편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염라대왕도 깜짝 놀라면서 뭐라 어쩌고 어째 너희 놈들이 불을 어떻게 뗐기에 그런단 말이냐? 너희들 혹시 대충 한 것 아니냐? 그러자 저승사자들은 하던 대로 했다고 말하고 기름이 끓어오르지 않자 더 많은 장작을 넣었는데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시뻘건 얼굴을 더욱 붉혀가지고 호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놈들을 기름 가마에서 꺼내다가 즉시 바늘산에다가 던져버려라. 운이 좋아서 기름 가마에서는 용케 버티었건만 바늘산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저승사자들은 세 사람을 바늘산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이놈들 얼른 올라가거라 올라가지 않으면 이 쇠방망이로 후려 갈길 터이다 하고 떠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까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빈틈없이 솟아있어서 올라서면 바늘이 발바닥을 찔러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맨 먼저 올라간 약사가 어구 아파 어떻게 여길 올라가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한 발을 올려놓다가 발바닥을 찔리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올라가겠다 하고 발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대가 태연스럽게 웃으면서 두 사람을 향하여 여복의 울지들 말기에 이번에는 내가 아주 좋은 국리를 생각할 터이니 걱정 말게나. 내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곳도 눈 감고 다녔다네. 이 정도는 내 저작거리에 밧줄 정도도 안 되네. 하고 약사와 의원을 한 팔에 한 사람씩 올려앉히고 훌쩍 바늘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같이 바늘 위를 이곳저곳 살짝살짝 디디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보게들 이번에는 올라간다. 건너 산봉우리에 푸른 구름을 건너다 봐라. 여보게들 이번에는 내려간다. 앞산에 수양보들 춤추는 가지를 내려다봐라.
하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바늘산 위를 춤을 추는 듯이 걸어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저승사자들은 또 깜짝 놀라서 즉시 염라대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염라대왕님 야단났습니다. 염라대왕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서 무엇이 야단났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일제히 대왕님 분부대로 그 세 놈을 바늘산으로 올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노래를 불러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을 치고 다니는 것이냐? 이놈들 만만한 놈들이 아니로군. 지금까지 지옥에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바늘산 위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놈들은 처음 보겠다. 이렇게 염라대왕이 말을 하니까 저승사자들은 저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지옥이나 극락이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큰 입을 벌리더니 얘들아, 그 새 놈을 이리로 곧장 잡아오너라. 내가 아주 이놈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하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놈들아, 얼른 가지 않고 뭐 하는 것이야? 냉큼 놈들을 싹 다 잡아오거라. 예, 금방 잡아오겠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물러가더니 조금 있다가 바늘산에서 세 사람을 붙잡아다가 염라대왕 앞에 꿀려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은 큰 눈망울을 굴리면서 약사, 의원, 광대 너희들은 이 지옥을 업신여기는 놈들이니 내가 한 입에 삼켜버릴 터이다. 춤을 추려거든 내 뱃속에서 실컷 추어봐라. 내 놈들은 죽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 고통에 빠져서 후회하며 살 것이다. 아주 재미있겠지 않겠느냐? 하고 천둥 같은 소리로 호령을 하더니 사람이 콩을 먹듯이 후루룩 하고 큰 입속으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염라대왕의 큰 대궐문 같은 입속에서 굴속 같은 목구멍을 지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맨 먼저 약사가 이제는 별 수 없이 꼭 죽었구나 하고 한탄을 하니까 참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단 말인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들은 물과 같이 다 녹아 버릴 터이니 하고 광대가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원이 전에는 약사와 광대 때문에 살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살려낼 차례이구나. 여보게 나에게 살도리가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나는 의원이니까. 몸뚱어리 속에 힘줄들을 잘 알고 있다네. 자, 이것이 바로 눈물 나는 힘줄이니 약사 자네가 이것을 힘껏 잡아당기게. 자, 이것은 웃음 나오는 힘줄이니 광대 자네가 이것을 힘껏 잡아당기게. 자, 이것은 화가 나는 힘줄이니 내가 이것을 잡아당기겠네. 그 말을 들은 약사와 광대는 춤을 출 듯이 좋아하였습니다. 그럼 잡아당길까? 얼른 잡아당기게. 이 말을 들은 약사는 눈물 나는 힘줄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갑자기 슬퍼져서 어이구 어이구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잡아당길까? 힘껏 잡아당기게. 이번에는 광대가 웃음 나오는 힘줄을 잡아당기니까 염라대왕은 벼랑간 웃음이 나와서 집이 떨떨 울리는 듯한 큰 소리로 하고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번에는 내 차례일세 하고 의사가 화가 나는 힘줄을 잡아당기니까 염라대왕은 또 불현듯 화를 내었습니다.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에 차 있는 대로 물건을 차버렸습니다. 지옥의 저승사자들은 모조리 모여와서 울다 웃다 화를 내는 마치 미친 사람같이 된 염라대왕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한 놈도 말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서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뱃속에 세 사람은 퍽재미가 나고 신이 나서 그저 제 가끔 함부로 새 힘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아이고 아유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마치 기관차와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웃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화를 내고 우지끈 뚝딱 물건들을 내동댕이 쳐서 깨뜨렸습니다. 나중에는 염라대왕이 숨이 차고 기운이 지쳐서 여보게, 이 사람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하게. 그래도 세 사람은 들은 척만 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염라대왕은 더욱더욱 배창자가 튕기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재채기를 해서 세 사람을 다시 뱉어 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의 뱃속에 들어갔던 약사가 다시 튀어나오자 화닥닥 놀라 깨어나니 이 모든 일들이 약 장사하는 김첨지의 하룻저녁 꿈이었습니다. 김첨지가 생각해보니 자신이 친구인 의원과 자신이 심부름하던 광대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짜고서 착한 황부자의 재산을 훔치려는 계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내 착한 사람의 재산을 탐하려니깐 하늘이 노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황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느니 차라리 지금 욕심을 버리고 발 뻗고 자는 게 더 좋을 터. 김천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인 의원과 광대를 불러서 자신이 꾸었던 지옥에 대해 말해주며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친하게 살던 김씨, 박씨, 최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친구로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아직 아무도 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어느 날 함께 강가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강물에 느닷없이 배가 뒤집어졌고 세 사람 모두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장가도 못 간 젊은 나이였고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저승사자,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소. 이 나이에 갑자기 이 죽는 것이 어딨소. 내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어찌 그림에 정하오. 제발 부모님께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시오. 그렇게 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허, 죽는 것에 나이가 어디 있더냐. 다각자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건 너희들의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아이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 장가도 못 가보고 이리 죽을 수 있어. 우리 집 때는 이제 끊어집니다. 그렇게 또 박씨가 저승사자에게 사정했습니다. 맞소. 나는 내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 말이오. 아무리 저승사자지만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최씨도 저승사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저승사자가 품에서 채찍을 꺼내어 세 사람을 몹시 내려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유, 아파요, 아파.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만 때리십시오. 이러다 또 죽겠습니다. 한참 채찍질을 하던 저승사자는 채찍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들 조용히 하거라. 죽어서 억울한 자들이 어디 너희들 뿐이겠느냐. 염라 대왕님 앞에서 어디 한번 입을 놀려보거라. 그럼 채찍질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지옥의 화염불에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야. 지옥이라는 말에 세 친구는 순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커다란 의자에 위엄 있는 염라대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위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찬찬히 명부를 살펴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금촌리에 사는 김과 박과 최가 맞느냐? 아니 어찌 일이 생긴 것이 나이 같지 않게 젊은 것이냐? 젊어도 너무 젊어 보이는데. 염라대왕의 물음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금촌이 말씀이십니까? 양천리가 아니고요. 그래 금촌리 말이다. 내 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도 모르는 게냐? 금촌이라? 야, 니들 금촌이가 어딘지 아냐? 우리 마을 강 건너에 있는 마을이 금촌이인데 염라대왕님, 저희는 금촌리가 아니고 양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요. 금촌리는 저희 옆마을이고요. 그렇게 김씨가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승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저승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이 사람을 잘못 데려왔어. 이것이 얼마나 큰 과오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이 녀석아 저승사자 100년 했으면 이제 죽을 사람 데려오는 것은 눈 감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들이 어딜 봐서 나이가 60살이야. 딱 봐도 아직 털도 덜 나은 사내들이 아니냐? 어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한 번에 3명씩이나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호통에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왕님, 제가 요즘 도통 정신이 없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옆나라에 전쟁이 나서 저승명부가 여기저기 섞여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저승명부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놈의 전쟁 낸 놈들은 싹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런 망할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도 참 힘들겠구나.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으니 내 조만간 저승명부를 정리해 줄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이번 실수는 죄를 묻지 않겠다. 아무리 저승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거늘. 다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대왕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의 대화에 세 친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우리를 금촌리에 있는 사람들과 바뀐 것 같아. 그렇게 김 씨가 말을 하자 박 씨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지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내 사주를 봤는데 점쟁이가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안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 세 친구가 웅성되자 염라대왕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미안하게 되었다. 저승사자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다.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도록 하지. 자네들이 괜히 저승에 오게 되었군. 당장 돌려보내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김 씨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별일을 다 겪습니다요. 아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진짜로 생사람을 잡으셨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지금 와서 잘못 데리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이 씨도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저희를 데려왔습니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등짝이 아직도 시뻘겋습니다.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저승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박 씨의 말에 최 씨도 조용히 채찍 맞은 곳을 보이며 염라대왕을 서글프게 쳐다봤습니다. 채찍까지 때렸단 말이냐? 왜 죄인도 아닌데 체벌을 한 것이냐? 죄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말이야. 염라대왕이 어이가 없다는 듯 저승사자를 바라보니 이 저승사자가 고개를 숙이곤 말했습니다. 아니 하도 자기들이 아니라고 저항하여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께 폐가 될까봐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니 너무 어수선해서 말입니다. 저항이요, 아이 말도 못합니까? 아니라고 말 좀 몇 마디 하기로써니 바로 채찍을 냅다 갈깁디다요. 세상에 저승은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채찍질해도 괜찮은가 보죠. 저승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다리야. 김 씨와 최 씨, 박 씨는 다 같이 바닥에 뒹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세 명이 한 번에 들어놓으니까 진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는 잘못 데려와도 어찌 저런 것들을 데려왔느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눈을 피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통곡하던 세 사람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니까 너희들을 그냥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이 저승의 신이 아니냐? 세상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이뤄지게 해주겠다. 소원을 한 사람씩 말해보거라.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세 친구는 갑자기 멀쩡해져서는 눈을 반짝거리며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김씨,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더냐? 그러자 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에 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권세를 누려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어려울 것 없지. 그렇게 해주마.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염라대왕은 김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 씨가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나라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주마. 자, 너도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박 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친구가 소원을 이루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최 씨 또한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염라대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도 싫고 돈도 싫습니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소박한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뭔가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그게 소원이라면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색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저와 어울리는 색시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최 씨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저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통 염라대왕에게서 소식이 없으니 최 씨는 염라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저승사자를 만난 최 씨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 저승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승에 아는 사람이 저승사자님 뿐이니 너무 반갑습니다. 최 씨 그래 잘 지내고 있소. 저승 생활은 할 만합니까? 괜찮습니다. 이곳도 그럭저럭 살만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염라대왕님을 뵈러 가고 있었습니다. 도통 아무 소식이 없으셔서 혹시라도 저와의 약속을 잊은 게 아닌지 여쭤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마침 댁에 가셨습니다. 꼭 천년 만에 집으로 가셨지요. 항상 일이 많아서 집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천년 만에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댁은 어디신가요? 그럼 댁으로 가서 뵈야겠네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집을 알려주었고 최 씨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염라대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이 염라대왕님의 집인가 참으로 으리으리하구나. 이렇게 큰 집은 본 적이 없는데. 슬쩍 담 너머로 본 염라대왕의 집안은 마치 임금의 궁궐과 같이 거대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채의 집과 창고가 있었고 창고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듯하였습니다. 과연 저승의 대왕님답구나. 권력도 저승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부자이기까지 하니 엄청나다 엄청나. 없는 게 없겠구나. 부족한 게 없겠어. 최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 내가 염라대왕이면 천년 만에 집에 들어와. 이럴 거면 왜 나와 혼인을 했어. 혼자 살 것이지.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마. 난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깐. 그리고 소리와 함께 문 밖으로 염라대왕이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부인 미안하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천년에 한 번밖에 오질 못했어. 내 마음은 부인뿐이요. 나도 매일 집에 오고 싶지 않겠소. 제발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염라대왕의 애원에도 집 문은 차갑게 황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한숨을 쉬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앞에 서 있던 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 민망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염라대왕이 위엄을 차리고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최 씨 아닌가 오랜만이로구만. 어쩐 일로 내 집까지 찾아왔는가?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러자 최 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제 소원이 어찌 되었나 하여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얼른 착하고 현명한 색시를 구해서 이승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대왕마마 제 소원을 빨리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최 씨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래, 최 씨 소원이 뭐였더라?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한번 다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구만.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 잠깐 고민하던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자네의 부인은 말이야. 남편 하기 나름인 것이야. 내가 우리 부인에게 착하고 인자한 성품에 반해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었다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상대가 맞추어 주지 못하면 그런 배필은 없는 것이야. 권력이나 돈은 사람들의 이권을 잘 계산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배우자는 그런 계산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네. 아마 자네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아마도 평생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야. 최 씨는 염라대왕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보며 지금 부인에게 구박받는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았는지 염라대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염라대왕님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군요. 왜 다들 소원을 금방 이루고 이승에 갔는데 저만 가지 못한 연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최 씨를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 아직도 너가 원하는 너만 보고 품어줄 색시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소원을 말하고 이승에 가겠느냐? 그리고 결국 최 씨는 다른 소원을 빌고 이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승에 가서 좋은 성품의 색시를 얻고 색시보다 더 색시를 깎듯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다시 올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좋은 부인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는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아끼며 산다면 모두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앞으로는 좋은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선 정조시대 때 최재공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그는 학문을 더 깊게 닦기 위해서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그가 먹을 음식도 제대로 대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재공은 밥을 굶으면서도 부모님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절에 이런저런 일을 도우며 밥을 얻어먹고 밥값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절에는 그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양반집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늘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최재공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봐 너네 집에서 이번 달에도 먹을 것이며 돈이며 제대로 보내오지도 못했다던데? 그래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라도 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같이 집안의 지원을 든든히 받고도 다들 과거에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인데 아니 무슨 배짱으로 계속 버티는 거냐?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나 멸시에도 최재공은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다. 나에게는 품은 큰 뜻이 있으니 그것 앞에서는 다 하찮을 뿐이다. 최재공은 오히려 그런 멸시와 놀림의 마음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섣달 금음이 다가오자 절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바빴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에 기뻐하며 각기 시 한 편씩을 지어서 읊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재공은 그저 묵묵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하구가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어찌 그렇게 처량하게 책만 보고 앉아있어. 가난한 집에 가봐야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가 안 되나 보지. 자네도 처량한 마음을 시로 지어서 한번 읊어보라고. 학생들은 최재공을 놀려대며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재공은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다가 한 편의 시를 단번에 써내려갔습니다.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에서는 매가 알을 까고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정기를 키운다. 최재공이 시를 다 쓰자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어댔습니다. 아니 이딴 것도 시라고 지어놓은 것이냐? 어이가 없구나. 어이가 없어.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을 비웃어대자 최재공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산을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최재공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곧 짐을 챙겨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 가운데에는 조정이 요직에 있는 관리를 아버지로 둔 학생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정승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아버지인 정승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문득 최재공이 지어놨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시를 말해주며 참으로 하찮은 시라고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아들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공부를 헛것으로 한 것이냐? 이 시를 너는 우습다고 여기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편없지 않습니까? 글쎄 가을에 매가 새끼를 까다니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승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절에 가서 절반만 축내다가 온 것이냐? 그러니 내가 그런 욕을 먹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시에 담긴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데 너는 기계를 갖기는커녕 알아볼 수조차 없으니 어찌 그 아이의 상대가 되겠느냐 들어봐라.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은 권력이나 영화를 잃게 될 검문 색깔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매가 새끼를 깐다라고 한 것은 우둔한 너희들을 비웃는 말이다. 가을에 깐 새끼 매가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며 매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곧 매의 새끼이긴 해도 결코 매가 되지 못한다는 비웃음이다. 그리고 싸늘한 달 눈 덮인 산에서는 범이 정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구절은
모든 고난을 딛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알겠느냐? 아버지 정승의 말에 학생은 그제서야 시의 뜻을 이해하고는 감탄하였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가서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 최재공은 모든 학생들을 다 물리치고 과거에 당당히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큰 뜻을 하나하나 펼쳐나갔으며 그 후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박식하여 국조보감의 편찬에 참여하는 등 위대한 여러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학문을 익힌 지 얼마 안 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번에 과거급제를 한 것입니다. 남들은 몇 번 해도 실패한다는 과거 시험을 돌쇠는 단 한 번에 그것도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돌쇠는 총명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만과 교만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 또한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한 번에 합격했으니 돌쇠 또한 마음이 평정심이 흔들려 자만과 교만이 생기었습니다. 이런 돌쇠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말에 올라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장원 급제하였음을 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길에 나와 장원 급제자 돌쇠의 행차를 구경하며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가는 길이 매일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큰일을 해냈지. 그렇고 말고 이 안에 나만한 재주를 가진 자는 없을 것이야.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데 한 나무꾼이 어찌 돌쇠가 보기에 유독히 이 장원급제 행렬에도 전혀 길을 비키지 않고 당당하게 행렬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행렬에 앞장서서 길을 트는 군사가 외쳤습니다. 야, 이놈아, 곧속히 비키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장원께서 행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냐. 군사의 호통에 나무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장원급제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온 마을이 야단법석인 것입니까? 나 역시 나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그까지 장원급제 당연히 하였을 것이오.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다고 말이오. 왜 지나가는 길을 모두 막고 이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나무꾼을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도 그런 나무꾼을 끌어내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나무꾼의 기계를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장원급제한 나라의 관리인데 어찌 나무꾼 같은 평범한 백성이 행차기를 막고 장원급제자인 돌쇠의 행렬을 이처럼 무리하게 막고 소란을 피우는 것인지 참여했습니다. 잠깐 멈춰보거라. 나무꾼 같은데 뭔가 기계가 대단합니다. 뭐 장원급제가 대단하다 이리 시끄럽게 행차를 하시는 것이오. 누구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오. 말에 올라있는 돌쇠가 신기한 듯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거참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로구만. 그래, 당신은 그럼 무엇을 잘하는 것이오? 아까 나무를 하지 않았으면 장원급제도 했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럼 나무를 잘하는 것이오. 얼마나 잘하길래 장원급제와 비교한단 말이오. 돌쇠의 물음에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잘 쪼개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정확하게 이 나무를 쪼개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켜보시지요. 그러자 돌쇠는 군사에게 굵은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에 붓으로 검은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내가 이 나무 토막에 줄을 그어놨소이다. 이 줄대로 나무를 똑바로 한번 쪼개어 보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나무 토막을 받아들고는 잠시 나무 토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무 토막을 내려놓고 손에 든 도끼를 높이 들었다가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토막이 돌쇠가 그어놓은 줄을 따라서 반듯하게 갈라졌습니다. 돌쇠는 놀라며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우연의일치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을 전혀 흔들림 없이 전처럼 똑같이 나무 토막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의시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비로 학문을 배우지 못했지만 나무만 20년을 배워봤소. 이 정도면 이것도 장원급제랑 별반 차이가 있겠소. 그러니 장원급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 하는 것이오. 안 그렇소? 세상에 대단하고만이야 신기한 재주다. 주변에서 나무꾼을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들 깜짝 놀라 하였고 나무꾼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뭐야? 그런 하찮은 재주로 앞에 나선 것인가? 별 시덥지도 않은 재주로구만. 그 정도면 누군든 몇 번만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장원급제만큼 대단한 재주인가? 내 주위의 나무꾼들은 모두 그리 뵐 수가 있는데 어이가 없군.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 한켠에 있는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도 그럼 일을 능가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이런 신기한 재주를 하찮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름 장수입니다. 기름을 팔 때 저는 저울을 쓰지 않고도 정확하게 기름을 원하는 양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놀라 하였습니다. 아니, 저울을 쓰지 않고서도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기름을 정확하게 딱 한 말을 따라 보시오. 돌쇠의 말에 기름 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여져 있는 병 위에 엽전을 올려놓고 커다란 기름통을 기울여서 엽전을 구멍으로 기름은 흘려 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름이 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름 장수가 기름 붓기를 마치자 돌쇠는 군사들을 시켜서 기름병에 기름의 양을 저울로 재보게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한 말입니다요. 정말 저울로 한 만큼 너무 똑같습니다. 군사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나무꾼에게 지시했듯이 다시 한번 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말만큼이 아니라 반말만 부어보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당신의 재주가 놀랍지 않겠소. 그러자 기름 장수는 웃으며 태연하게 아까처럼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다 붓자 다시 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30년을 장터에서 기름을 짜고 부어봤소. 기름 장수가 이리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소, 안 그렇소? 이것이 장원급제만큼은 몰라도 저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더 진귀한 재주 아니겠소? 내 주위에 있는 소금장수, 콩장수들은 모두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소. 와, 대단하구만, 대단하군. 어떻게 저울도 안 쓰고 정확하게 반말을 맞게 부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기름을 얼마나 팔았으면 절이 되는 것지. 신기해, 정말 놀라운 재주야. 사람들은 나무꾼에 이어서 기름장수의 재주를 보고도 몹시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한켠에 서 있던 한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재주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란 말입니까? 나무꾼이야 평생 나무를 하였으니 당연한 것이고 기름 장수도 평생 기름을 따라 댔으니 곧 당연한 재주이지 않겠습니까? 저런 재주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악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안악도 이들과 같은 훌륭한 재주가 있는 것이오. 도대체 어떤 재주길래 저런 재주를 보고 놀라지도 않는 것이오. 당신도 이들 못지 않는 재주가 있는 듯하오. 한번 무슨 재주인지 나에게 소상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집안일을 해왔기로써니 글을 쓰는 법도 모르고 기름통을 번쩍 들어올릴 힘도 없습니다. 또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살림을 한 지는 3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집안일들 중에서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안악은 한껏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한 바가지 햇살과 한 바가지의 좁쌀 그리고 채를 가져다 줘 보시죠. 안악의 말에 돌쇠는 군사들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금세 군사들이 쌀과 좁쌀 그리고 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안악은 햇살과 좁쌀을 몽땅 채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채를 잡고 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악이 단 몇 번 채를 치자 쌀과 좁쌀이 순식간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도 좁쌀과 햇살이 단 한 톨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유, 세상에 많은 쌀과 좁쌀이 단번에 나눠지다니. 야, 나도 살림은 많이 해봤지만 저런 건 처음 보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웅성댔으며 특히나 안악과 같은 여인들은 더더욱 신기하게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또한 이 모습에 입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제 체주가 나무꾼과 기름장수에 비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 비록 아녀자고 짧은 시간에 살림을 배웠지만 매번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내 체주가 창원급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무꾼과 기름장수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요. 이럴 수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디에나 어느 분야에나 장원급제 필적하는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모두들 뽐내지 않고 마을 한켠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시거늘 저는 이리 요란스럽게 장원급제를 알리며 행차랍시고 나섰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이들을 얕잡아보고 나만 잘났다는 자만과 교만이 내 눈을 가렸습니다. 진정 장원급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덕에 이놈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쇠는 말을 마치고는 조용히 말에서 내렸고 행렬을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군사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의복을 모두 벗어던지고 수수한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돌쇠는 관직에 올라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혹시라도 자만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면 오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나중에 정승판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어떤 일을 하든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원급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주일 뿐이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돌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그런 돌쇠를 불쌍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부탁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디 가엾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하겠소. 내 돈이 얼마가든지 벌어오겠소. 돌쇠에게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을 입히시오. 그러자 새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가엾은 아이에게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본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친엄마처럼 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서방님은 나가서 일에만 전념하세요. 새 부인은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전혀 돌쇠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잘 대해주는 척만 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전혀 돌쇠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 부인은 돌쇠의 아버지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이 낳은 아들은 몹시 예뻐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참으로 잘생겼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니 누구 닮았니. 영락없는 총명한 사내구나. 이 새 부인은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주고 돌쇠에게는 찬밥이나 먹다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친아들에게는 두꺼운 속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돌쇠는 사계절 같은 옷을 입게 하였으며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바깥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안의 신경을 잘 쓰지 못하였고 그러니 돌쇠의 힘든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쇠 또한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이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 돌쇠에게도 잘 해주고 있지요. 내 요즘 통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소. 그러면 이 새 부인은 펄펄 날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돌쇠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인이 그리 날뛰니 돌쇠의 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게 아니오. 우리 부인이 어련히 잘하겠소이까? 돌쇠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노파심에 하는 소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다시는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소. 정말이죠. 너무 섭섭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집에서 고생만 한데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돌쇠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죠. 새 부인은 돌쇠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돌쇠야, 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구나. 너의 아버지가 너를 잘 대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잘 안 대해준 적이 있더냐? 혹시 섭섭한 게 있는 게야 말해보거라.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어찌나 잘 돌봐주시는지 오히려 동생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랍니다. 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미안하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잘못 말했어.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납게 추운 날씨의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쇠의 친척 집에 일이 생겼고 아버지와 돌쇠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돌쇠가 앞에 앉아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이 춥고 바람이 매섭게 부니까 돌쇠는 너무나 춥고 덜덜 떨렸습니다. 아유, 추워라. 옷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듯하구나. 돌쇠는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말고삐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마차가 잠시 기우뚱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돌쇠를 다그쳤습니다. 돌쇠야, 제대로 말고삐를 잡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이다. 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고삐를 제대로 잡거라. 아버지 잘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다시 말고삐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왔고 너무나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떨다가 그만 또다시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뭐 하는 거냐? 너 당장 말을 세워라. 아버지는 그리고는 돌쇠를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돌쇠가 너무나 심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너 어디 아픈 것이냐?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날씨가 너무 춥네요. 아니,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렇지. 너는 왜 나와 다르게 이렇게 심하게 떠는 것이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돌쇠의 몸을 만지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뭐야? 너 옷이 왜 이렇게 얇은 것이냐? 이것은 여름에나 입는 옷이 아니냐? 왜 이것을 입고 온 것이야? 나이가 몇 개냐? 아직도 옷을 제대로 못 입어 정신이 있는 것이냐? 겨울에는 속옷을 입고 나왔어야지. 그것이 제가 옷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차하고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말에 아버지는 몹시 놀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아니, 옷이 이것밖에 없다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아니, 설마 내 어미가 너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설마 했는데 내가 방심했구나. 돌쇠의 아버지는 곧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구나. 돌쇠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나 무심하였구나. 이것이 다 아버지 탓이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의 말에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돌쇠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돌쇠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고 놀라하는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소. 당신에게 내가 단 한 가지만을 부탁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리 부탁했는데. 그러자 부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부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지금 돌쇠의 몰골을 보고 말이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참을 것입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다른 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제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제 소중한 동생이고 또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돌쇠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를 보며 아버지는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속이 깊구나. 역시 너는 착한 내 아들이야. 그런 너를 내가 정말 고생시켰구나. 그리하여 아버지는 돌쇠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고 아내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이 세 부인은 크게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이럴 수가. 돌쇠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나 모질게 하였거늘. 어찌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극진히 생각해 주는 것이냐? 어찌 나를 용서하는 것이야? 난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수년간 너를 괴롭힌 내가 믿지도 않는 게냐?
어머니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는 제 어머니이시고 아이는 저의 소중한 동생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고 형이 동생을 위하는 것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새어머니는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구나. 이 못난 어머니를 용서해 주렴. 앞으로는 너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하고 그동안 못해준 것을 다 해주마. 너 같은 착한 아이를 모질게 한 내가 정말 혐오스럽구나. 그렇게 돌쇠의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한 세 부인은 그 이후로는 돌쇠에게도 잘 대해 주었으며 돌쇠의 가족은 어느 가족보다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날 정도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아이가 자신을 모질게 괴롭힌 계모에 대한 아름다운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런 아름다운 용서를 보기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런 착한 마음씨에도 살림이 가난하여 혼기가 다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르는 큰 강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웬 사슴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었는데 이를 피하지 못해 떠내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슴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가쁜 숨을 쉬며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칠복이는 차마 사슴을 두고 갈 수 없어 직접 간호해 주고자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열심히 보살핀 이 사슴은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칠복이는 안심하고 사슴을 다시 산에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슴 생각이 난 칠복이는 또 다시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물을 많이 먹었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칠복이는 사슴과 같이 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정성스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보살펴 주니 뱀 또한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칠복이가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이번에는 웬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칠복이는 급히 옷을 벗고 뛰어들어 여인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칠복이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인은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정신이 좀 드시오. 괜찮으신 거요? 그 순간 칠복이를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칠복이는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시기에 굴했는데 정신을 잃으셔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소.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하오. 그러자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과부 꽃분이입니다. 며칠 전 마을이 물에 잠겨 대피하는 길에 그만 물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를 구해주셨으니 정말로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련님. 그러면서 칠복이의 손을 덥석 잡자 칠복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쉬다 가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 꽃분이에게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니
꽃분이는 점점 칠복이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소.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을은 이미 물난리가 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잃은 지 오래고 도련님도 혼자 계시는데 저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놀란 칠복이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고운 여인 꽃분이가 이렇게 말하니 칠복이는 볼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소. 우리 한번 백년해로 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으니 더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린 뒤 한방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가를 들게 된 칠복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평생 여인과는 말도 못 붙여보았던 그에겐 아리따운 꽃분이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된 일에 힘들 법도 하지만 꽃분이의 미소를 보면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좋아하였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곳 생활이 질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착해서 좋았던 칠복이가 이제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귀한 쌀밥도 매일 먹으니 그마저도 질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하나. 이제 더는 마음이 통하질 않는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에 꽃분이는 칠복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잊은 채 매일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점차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칠복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쌀을 퍼다 장터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칠복이 몰래 다른 젊은 남자들과 희덕대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순박한 사람일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꽃분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분이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그녀가 하고 싶은 걸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 동안 꽃분이의 사치에 칠복이의 재산은 모두 거덜이 나버렸고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꽃분이는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서방님, 겨우 그만큼 나무를 해와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입에 풀칠도 못하겠구만. 전 이제 다른 남자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서방님도 새 삶을 찾으세요.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칠복이었지만 마음이 여린 그는 모진 말 한 번 내뱉지 못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떠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는데 중턱쯤 올랐을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칠복이가 사슴의 모습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자신이 살려준 사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녀석 다행이구나. 일이 잘 살아있으니 말이다.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어 사슴을 쓰다듬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그의 소매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은혜도 모르는 것이냐? 그런데 사슴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를 어디론가로 데려가려는 듯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사슴이 소매를 당기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사슴이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휑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슴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소매를 놓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언가 일이 있음을 느낀 칠복이는 사슴을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에서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깜짝 놀라 산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사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칠복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커다란 산삼이 줄줄이 나왔고 그렇게 칠복이에게 산삼을 연거푸 여러 개나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하듯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그대로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가 은혜를 갚으려고 나를 이리로 데려와 준 것이구나. 정말 고맙다 사슴아.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사슴이 준 산삼을 팔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벌었던지 칠복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건넌 마을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곳으로 떠난 과부 꽃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자 꽃분이는 염치도 없는지 다시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떠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선 무릎을 꿇고 싹싹 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꽃분이는 칠복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그가 부자가 되었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혹시라도 칠복이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까닭을 추궁할까봐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긴 했지만 한때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 피니 심성이 고운 칠복이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된 것 아니겠소. 내 이해할 테니 그만 우시오. 그날 밤 꽃분이는 칠복이 품에 안겨 온갖 교태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큰 돈을 버셨다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칠복이는 사슴을 만난 일이며 산삼을 캔 이야기까지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꽃분이가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칠복이의 돈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꽃분이가 집에 들어오자 칠복이의 집은 거짓말처럼 다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가 아직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살림까지 커졌으니 그녀의 사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돈을 물쓰듯 하니 많던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칠복이는 이를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남자를 제 방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참다 못한 칠복이는 마침내 꽃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해 주었건만 당신은 어찌 그리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오. 내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집을 나가시오. 당장 어서 나가시오. 꽃분이는 나차 싶어 칠복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꽃분이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꽃분이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갈며 칠복이를 저주하였습니다. 멍청한 놈이랑 같이 사라졌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는 곧장 관가로 향하여 칠복이가 남의 것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며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니 관가에서는 곧바로 칠복이를 잡아들였고 그를 문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 같은 나무꾼이 큰 돈을 어찌 얻은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런데 칠복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 주었는데 사슴이 은혜를 갚고자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의 사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감옥에 잡아넣도록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칠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려던 그때 어디선가 무언가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웬 뱀 한 마리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칠복이가 벌떡 일어나 자세히 보니 뱀은 다름 아닌 일전에 자신이 구해준 뱀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낸 것이냐? 그렇게 칠복이가 뱀을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뱀이 입을 턱 벌리더니 칠복이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칠복이의 발은 갑자기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푼 짐승마저 또 나를 버리는구나. 내 팔자련이 생각하자. 이에 칠복이는 체념한 채로 밖으로 나가는 뱀을 잡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꺼져갈 무렵 다시금 뱀이 감옥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웬 풀잎을 칠복이 발꿈치 위에 턱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이려다 살린 것일까? 칠복이가 의아해하던 사이 어느새 해는 뜨고 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데 바깥에서 포졸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포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간밤에 웬 뱀에게 물리셨네.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에 칠복이는 그제서야 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또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사또에게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그가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허풍을 떤다 생각했지만 사또가 죽어가는 판국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를 감옥에서 꺼내 사또에게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앞에 선 칠복이는 어젯밤 뱀이 가져다준 풀잎을 포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풀잎을 상처 위에 문질러 보시겠습니까? 이에 칠복이가 말한 대로 하자 과연 상처가 귀신같이 아물더니 사또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풀잎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짐승들을 도와주었던 일부터 전날 밤 뱀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번만큼은 칠복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 덕에 죽다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사또는 꽃분이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꽃분이를 잡아다 문초하니 과연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칠복이에게 은혜를 입고도 누명을 씌웠다는 것부터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꽃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갚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